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그날 밤 10시였습니다. 며느리가 한숨을 푹 쉬며 말하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야. 제가 키운 아들이 대답했어요. 어떻게 쫓아내지? 근데 집이 엄마 명이잖아. 72살 어머니를 쫓아내자는 얘기였거든요. 참옥 8천만 원짜리 집인데 우리가 못 가죠? 정말 미친 거 아니야? 가슴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30년 동안 정성껏 가꾼 우리 집이었거든요. 엄마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어쩔 수 없잖아. 요양원 보내는 방법밖에 없어. 그럼 집은 자연스럽게 우리 거지. 하지만 엄마가 건강한데 그때 아들이 한 말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엄마 치면 있는 것처럼 연기하면 돼. 그럼 요양원 보내기 쉬워. 바로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복수하기로 말이에요. 왜 이렇게 듣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수입니다. 올해 72세예요. 경기도 분당 정자동에서 30년째 살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5년 전에 심장마비로 먼저 갔어요. 저는 공무원으로 35년 근무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일했었거든요. 남편도 공무원이었는데 둘이 합쳐서 연금이 월 200만 원 나와요. 평생 모은 예금이 8,200만 원 있었어요. 아들은 영민이라고 해요. 올해 39살이고 대기업 부장이에요. 월급도 꽤 받더라고요. 며느리 이수진이는 36살인데 전업주부예요. 결혼한 지 12년 됐는데 아이는 없어요. 처음에는 아이가 없어서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랄 아이가 불쌍하거든.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2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계속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저희랑 같이 사세요. 처음엔 정말 효자인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도 다정하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그래서 2년 전부터 함께 살게 됐거든요. 우리 집은 분당 정자동 32평 아파트예요. 1994년에 남편과 제가 대출받아서 샀었거든요. 그때 1억 2천만 원 주고 샀는데요. 지금은 3억 8천만 원까지 올 30년 동안 정성껏 갖고 온 소중한 집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아들이 용돈도 챙겨주고요. 며느리도 밥도 같이 해먹고 그랬거든요. 역시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좋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가 제 앞에서는 웃으면서 돼요. 뒤에서는 뭐라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설마 했죠.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달 15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그날 저는 거실에서 KBS 9시 신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볼륨을 평소보다 작게 해뒀어요. 귀가 좀 어두워져서 자막으로 봤거든요. 아들과 며느리가 안방에서 나왔어요. 부엌 쪽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하려는 줄 알았는데요. 둘이 작은 소리로 대화하기 시작하더라고요. TV 소리를 더 낮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며느리가 하소연했어요. 결혼 12년 차에 시어머니랑 산다고 다들 놀라더라. 나도 스트레스야. 아들이 말했어요. 회사에서 돌아와도 눈치 보여서 편히 쉴 수가 없어.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목이 메웠어요. 남편과 함께 이 집에서 아들을 키웠는데요. 그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네요. 솔직히 말해봐. 며느리가 현실적으로 물었어요. 엄마가 언제까지 사실 것 같아? 모르지. 아들이 답답했어요. 건강하시니까 10년은 더 사실 수도 있다. 10년, 우리가 10년을 더 이렇게 살라고. 며느리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때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혈압이 확 올라왔어요. 머리가 띵하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거든요. 내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우고요. 36년 동안 정성껏 기른 아들이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불을 뒤집었고 울었거든요. 목을 눌러서 소리가 안 나게 하면서 울었어요. 감기 걸리면 밤새 간병하고요.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부업도 했었거든요. 결혼할 때도 예단 혼수 다 챙겨줬는데요. 그런데 그 아들이 저를 속여서 쫓아내려고 하다네요. 그날 밤 한 잔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거든요. 정말 내가 들은 게 맞나? 설마 우리 영민이가 그럴 리가 없을 거야. 하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 며느리의 목소리 가요. 너무도 선명했거든요.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어요. 그런데 꿈에서 또 아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치매 연기하면 되라고 말이에요. 악몽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서 밥상을 차렸어요. 35년 공무원 생활로 단련된 정신력으로요. 티를 안 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나와서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밥을 먹더라고요. 며느리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좀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심장이 콩 떨어졌어요. 벌써 시작하는구나 싶었거든요. 아들도 거들었어요. 맞아, 엄마 어제도 같은 말을 3번 하셨잖아요.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제 저는 거의 말도 안 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거였어요. 무슨 소리야? 난 멀쩡하다. 저는 화를 냈어요. 또 화내신 며느리가 아들을 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어요. 요즘 성격도 변하신 것 같아요. 그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치밀하게 준비한 거라는 걸요. 하루아침에 나온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실은 아들이 이 모든 계획의 주동자였다는 걸요. 처음엔 며느리 때문에 아들이 어쩔 수 없이 동조하는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나쁜 여자구나. 우리 아들을 꼬들겨서 시어머니를 쫓아내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완전히 잘못 판단한 거였더라고요. 진실을 알게 된 건 그 이틀날 목요일이었어요. 아들이 회사에 가고요. 며느리는 친정 어머니 병문안 간다고 나갔어요. 혼자 있으니까 마음이 더 복잡하더라고요. 오후 2시쯤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엄마 오늘 저녁에 늦을 것 같아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밝더라고.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요. 알았다. 술 많이 마시지 말고 조심히 와라. 저는 평소처럼 당부했어요. 네, 알겠어요. 엄마도 저녁 드시고 일찍 주무세요. 아들이 상냥하게 말하더라고. 그런데 저녁 8시쯤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친정에서 자고 갈게요. 며느리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엄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요.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알겠다. 장모님께 안부 전해드려라. 저도 자연스럽게 답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에 들어갈게요. 그렇게 해서 집에 혼자 있게 됐어요. 평소 같으면 조용해서 좋아했을 텐데요. 그날은 왠지 불안했거든요. 밤 10시쯤에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 돌아온 거였어요. 술 냄새가 많이 났어요. 발걸음도 좀 비틀거리더라고요. 저는 안방에 누워 있었는데요. 아들이 거실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커서 다 들렸거든요. 여보, 지금 통화 가능해. 며느리에게 전화하는 거였어요. 응, 괜찮아요. 엄마는 주무셨어. 며느리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렸어요. 응, 우리 엄마 혼자 계셔. 지금이 기회야. 아들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기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수상했거든요. 그리고 이어진 대화가 정말 소름 끼쳤어. 내가 오늘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 아들이 말했어요. 치매 진단 받는 거 생각보다 훨씬 쉬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회식한다고 해놓고요. 치매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어떻게 며느리가 궁금해했어요.
의사들이 가족 증언을 제일 많이 참고한대 아들이 자세히 설명했어요. 본인은 자기가 치매인 줄 모르니까 결국 가족이 말하는 게 기준이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엄마 치매 있다고 말하면 면을 이가 확인했어요. 의사가 믿는다는 얘기야. 그렇지. 아들이 답했어요. 특히 72살이면 치매 나이 되니까 더 의심 안 한데 통계적으로도 그 나이대에 치매 환자가 많다고 나와 있어. 정말 치매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화내는 게 아니라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럼 언제 병원 가면을 이가 물어봤어요. 다음 주 중에 가자. 아들이 계획적으로 말하더라. 그 전에 엄마 행동을 좀 더 관찰해서 기록해두고 어떤 행동을 기록해 면을 이가 자세히 물었어요. 깜빡하는 거, 반복되는 말, 화내는 거, 날짜 헷갈리는 거, 이런 걸 다 적어두자. 아들이 세세하게 설명했어요. 의사한테 보여주면 확실한 증거가 될 거야.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내 아들이 저를 속이려고요.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다네요. 36년 동안 정성껏 키운 아들이 말이에요. 근데 여보 정말 괜찮을까? 면을 이가 걱정스러워했어요. 나중에 들키면 어떡해? 그런데 아들의 대답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엄마를 해코지하는 게 아니잖아. 치매는 전문 시설에서 케어받는 게 맞다고 하면 되는 거야. 도리어 효자 소리 들을 걸 아들이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계획의 주동자가 아들이라는 걸 며느리는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망설이고 있었는데요. 아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요양원비는 얼마나 들어 며느리가 현실적인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알아봤는데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야. 아들이 계산까지 다 해뒀더라고요. 엄마 연금이 200만 원 나오니까 거의 맞아떨어지네. 그럼 우리가 부담할 건 거의 없겠네. 면을 이가 안도했어요. 당연하지. 엄마 돈은 로 엄마가 들어가시는 거야. 우리는 집만 관리하면 돼. 아들이 뻔뻔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 거지. 면을 이가 확인했어요.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요양원 가시면 집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관리하는 거야. 나중에 명의 전도받고 아들이 확신에 차서 말하더라고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이불로 귀를 막았어요. 하지만 아들 목소리는 계속 들렸거든. 참 그리고 엄마 카드랑 통장 관리도 우리가 해야 돼. 아들이 더 구체적인 계획을 말했어요. 치매 환자는 금전 관리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후견인 신청하면 돼. 정말 치매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는 계획을요 세세하게 짜놓은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의 중심에 아들이 있었어요. 엄마 예금이 얼마나 있다고 했지? 며느리가 물었어요. 8,200만 원 정도 있을 거야. 아들이 제 재산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니까 꽤 되지. 와, 그럼 집이랑 합치면 며느리가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4억 넘게 되지. 우리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야. 아들이 흥분해서 말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 재산을 놓고 계산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마치 제가 이미 죽은 사람인 것처럼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요즘 건강은 어때요? 평소보다 관심 있는 척 했어요.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잘 잤다. 저는 짧게 답했어요. 엄마 그런데 요즘 깜빡하는 것 같던데 병원 한번 가볼까요? 아들이 슬쩍 꺼냈어요. 건강 검진도 받을 겸 해서 난 멀쩡하다.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니? 저는 화를 냈어요. 아, 엄마가 또 화내시네. 아들이 면을 이를 보며 눈짓을 했어요. 어제도 같은 질문에 똑같이 화내셨는데 면을 이도 맞짱 붙였어요. 맞아요. 어머니 요즘 정말 예전 같지 않으세요. 성격도 좀 날카로워지신 것 같고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한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날 오후 아들이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집에 왔어요. 평소에는 그런 적 없었는데요. 뭔가 확인하러 온 것 같더라고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들이 거실에서 면을 이마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엄마 상태 어때 보여? 아들이 물었어요. 글쎄, 아직은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면을 이따 답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해야겠어. 아들이 구체적으로 지시했어요. 오늘부터 엄마한테 같은 질문을 계속해보자. 그럼 답답해서 화낼 거야. 어떤 질문? 며느리가 물어봤어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아까 점심에 뭐 드셨어요? 어제 뭐 하셨어요? 이런 거 아들이 세밀하게 계획했어요. 하루에 서너 번씩 물어보자.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저를 미치게 만들어서 화내게 유도한 다음 그걸 증거로 치매 진단을 받으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깜빡하는 척 할 수 있게 상황도 만들어 보자. 아들이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약속 시간 일부러 헷갈리게 알려주고 평소 쓰시던 물건들 위치 바꿔 놓고 그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며느리가 망설였어요. 그러다 정말 스트레스 받으셔서 몸 상하시면 어떡해? 우리 미리를 위해서야. 아들이 설득했어요. 3억 8천만 원짜리 집이잖아. 게다가 엄마도 요양원에서 전문 케어 받으시는 게 더 좋고, 그래도 며느리가 여전히 망설였어요. 요즘 치매 환자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오히려 빨리 발견해서 치료받는 게 엄마한테도 좋다고 하면 되잖아. 아들이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확실히 알았어. 이 모든 일의 주범이 아들이라는 걸요. 며느리는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아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모든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저녁에 아들이 집에 오자마자 계획이 실행됐습니다. 엄마,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아들이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6월 17일이잖아. 저는 정확히 답했어요. 30분 후에 또 물어봤어요. 엄마, 오늘 점심에 뭐 드셨어요? 김치찌개 계란말이에. 서 먹었다고 학과도 말했잖아. 저는 약간 짜증이 났어요. 또 30분 후에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니, 오늘이 며칠이죠? 밖에도 물어봤잖아. 17일이라니까.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더라고요. 마치 타 계획대로 화내지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식으로 사흘 동안 계속됐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요. 제가 화를 내면 치매 증상이라고 기록해 두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낮째 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통화하는 걸 또 엿들었거든요. 여보, 병원 예약했어. 아들이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 학과야. 벌써 준비는 다 됐어? 며느리가 놀랐어요. 지난 3일 동안 엄마 행동 다 기록해뒀어. 아들이 준비성 있게 말했어요. 의사한테 보여줄 거야. 뭐라고 적었는데 며느리가 궁금해했어요. 같은 질문에 계속 화를 내신다. 방금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날짜 개념이 없으시다. 성격이 예민해지셨다. 아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이런 식으로 적었어.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화낸 이유는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였는데요. 그걸 치매 증상인 것처럼 외국에서 기록해 놨거든요. 의사가 정말 속을까? 며느리가 여전히 의심했어요. 의사들이 뭘 알겠어. 가족이 이렇게 상세하게 증언하는데 의심할이 없어. 게다가 나이도 72세잖아. 아들이 확신했어요. 통계적으로 봐도 충분히 가능한 나이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더 준비해 둘까? 며느리가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내일부터 엄마 물건들 위치 바꿔나 아들이 더 교묘한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럼 찾지 못해서 당황하실 거야. 그것도 치매 증상이라고 할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36년 동안 정성껏 키운 아들이 저를 이렇게 속이고 있다며 정말 배신감이 컸거든요. 그런데 정말 큰 충격은 일주일 후에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계획의 진짜 배우예요. 며느리 이 친정 어머니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날은 금요일 오후였어요. 며느리가 친정에 간다고 나갔는데요. 1시간 후에 갑자기 돌아왔거든요. 뭔가 깜빡한 게 있나 보더라고요. 저는 안방에서 낮잠을 자려고 누워 있었어요.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잠이 안 와요. 낮에 조금씩 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현관에서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좀 컸어요.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과 통화할 때는요. 소리가 커지잖아요. 엄마 지금 통화 가능해 친정 어머니와 통화하는 거였어요.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셔. 며느리가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다음에 들린 말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빨리 처리해야지. 언제까지 시어머니 눈치 보고 살 거야. 친정 어머니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크게 들렸거든요. 너희도 이제 마흔이 다 되어 가는데 가슴이 콩 떨어졌어요. 친정 어머니가 대놓고 저를 처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엄마 그게 쉬워? 며느리가 망설이는 목소리였어요. 멀쩡한 사람을 요양원에 보내는 게 멀쩡하긴 뭐가 멀쩡해. 친정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72살이면 치매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 요즘 의사들도 다 이해한다니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 모든 계획을 친정 어머니가 주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도 며느리도 결국은요. 친정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었거든. 근데 엄마 만약 들키면 어떻게 며느리가 걱정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무슨 소리야? 너희가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건강 걱정해서 하는 거잖아. 친정 어머니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치매는 전문 기관에서 돌봐야 한다고 하면 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래도 양심에 걸려서 며느리 이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양심 3억 8천만 원짜리 집 앞에서 무슨 양심이야? 친정 어머니가 현실적으로 말하더라고요. 그 돈이면 너희가 얼마나 여유롭게 살 수 있는데 애도 나와서 키우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제 집을 탐내는 건 아들과 며느리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친정 어머니까지 가세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계속 부추겨서 그래. 며느리가 하소연했어요. 처음엔 그럴 생각 전혀 없었는데 내가 언제 부추겼어? 현실을 말해준 거지. 친정 어머니가 따졌어요. 시어머니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계속 눈치 보고 살 거야. 너희 인생은 언제 살고.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재산을 차지하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마치 제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며느리가 또 망설였어요.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만드는 건 치매 환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치매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야. 친정 어머니가 교묘하게 말하더라고요. 의학적으로 검사 받아보자는 거고 뭐가 나빠. 의사가 정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며느리가 걱정했어요. 그럴 리 없어. 요즘 의사들은 가족 증언을 제일 많이 참고한다니까. 친정 어머니가 확신했어요. 너희가 일관성이 꽤 말하면 절대 의심 안 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 며느리가 의아해 했어요. 우리 동네 박 여사도 작년에 시어머니 요양원 보냈어. 친정 어머니가 실제 사례까지 들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아무도 의심 안 하더라고.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이미 같은 방법을 써서요. 성공했다는 얘기였거든요. 정말 그럼 우리도 가능하겠네. 며느리가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당연하지. 그런데 미리 준비할 게 있어. 친정 어머니가 더 구체적인 지시를 하더라고요. 요양원도 알아봐도 해야 하고 요양원을 벌써 며느리가 놀랐어요. 당연하지. 계획은 치밀하게 세워야 해. 친정 어머니가 설명했어요.
병원에서 진단받자마자 바로 요양원에 보낼 수 있게 준비해도 아직 정말 치밀했습니다. 병원 진료부터 요양원 입소까지요. 모든 단계를 미리 계획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엄마 요양원비는 얼마나 들어? 며느리가 현실적으로 물었어요. 내가 알아봤는데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야. 친정 어머니가 이미 조사까지 해뒀더라고요. 시어머니 연금으로 충분하지. 연금이 200만 원 나와요. 며느리가 계산했어요. 거의 맞네요. 그럼 너희가 부담할 건 거의 없겠네. 친정 어머니가 만족해했어요. 완벽하잖아. 엄마 그런데 시어머니가 거부하면 어떻게 며느리가 마지막 걱정을 했어요. 거부할 권리가 없어. 친정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치매 진단 받으면 가족이 결정하는 거야.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 없다니까. 정말 그래요? 며느리가 확인했어요. 그럼 치매 환자는 판단 능력이 없다고 보거든. 친정 어머니가 법적인 부분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대신 결정하는 거야. 후견인 신청하면 끝이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이불을 뒤집었었어요. 친정 어머니까지 나서서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다뇨.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아들에게요. 친정 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을 전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척하면서 들었거든요. 오늘 우리 엄마랑 통화했는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요양원도 미리 알아보라고 하더라. 어머님이 그러셨어? 아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좋은 생각이네. 어디 알아봤어? 아직 직접 알아보지는 않았고 며느리가 설명했어요. 엄마가 대략 조사해 주셨어?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한대. 딱 맞네. 아들이 제 연금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 연금이 200만 원 나오니까 그럼 우리가 부담할 건 없겠네. 며느리가 안도했어요. 당연하지. 엄마도 늘어 엄마가 들어가시는 거야. 아들이 뻔뻔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집만 관리하면 돼. 그러더니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참, 그리고 어머님 말씀. 엄마 예금도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고 하시더라. 아들이 말했어요. 치매 환자는 금전 관리 능력이 없다니까. 후견이 신청하면 되는데 얼마나 있는다. 며느리가 궁금해했어요. 800만 원 정도 아들이 대답했어요. 평생 모은 돈이야. 제 예금까지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집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는 계획이었거든요. 와, 그럼 우리가 관리하게 되는 거야? 며느리가 흥분했어요. 그렇지. 후견이 되면 법적으로 엄마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 아들이 교묘하게 말했어요. 물론 엄마를 위해서 쓰는 거지만. 그 다음날 토요일 며느리가 외출했을 때요.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로 한 거예요. 증거를 남겨둬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핸드폰 녹음 기능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평소에 잘 안 써봐서 어려웠지만요. 유튜브에서 사용법을 찾아보면서 배웠어요. 72살에 이런 걸 배우게 될 줄 몰랐네요. 그날 저녁 기회가 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서 대화하는데요. 저는 녹음을 시작했거든요. 여보, 병원 예약 언제로 했다고 며느리가 물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아들이 답했어요.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예약과에서 치매 검사 받기로 했어. 의사한테 뭐라고 말할 거야? 며느리가 걱정했어요. 엄마가 깜빡깜빡하시고 같은 말 계속 반복하시고 날짜 개념이 없으시고 성격도 예민해지셨다고 할 거야. 아들이 자신만만하게 말하더라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기록한 것도 다 보여주고 녹음이 잘 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 주면요. 나중에 필요할 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속을까? 며느리가 의심했어요. 의사가 똑똑한데 가족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데 의심할 일 없어. 아들이 확신했어요. 게다가 72살이면 치매 가능성도 충분하고 통계적으로도 그 나이 대 치매
환자가 많다니까 엄마가 거부하면 며느리가 또 물었어요. 거부건 없어. 아들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보호자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치매 진단받으면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그럼 요양원은 어디로 할 거야? 며느리가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수진이 어머님이 알아봐 주신 곳들 중에서 고르면 되지. 아들이 답했어요. 분당 쪽이 좋을 것 같은데 30분 동안 녹음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다 담겨 있었거든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그런데 일요일에 더 큰 발견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을 거실 테이블에 놓고 갔는데요. 카카오톡 메시지가 계속 왔거든요. 친정 어머니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화면에 미리 보기로 보였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양원 세 곳 알아봤어. 가격 비교표 만들어서 보내줄게. 화요일 병원 갈 때 이 서류들 챙겨가야 해. 시어머니 증상 일관성 있게 말해야 해. 절대 앞뒤 안 맞으면 안 돼. 친정 어머니가 정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조언하는 수준이 아니라요. 직접 요양원까지 알아보고요. 서류까지 준비해주고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샤워해서 나오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메시지 봤어. 며느리가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당연하지. 이런 일은 치밀하게 준비해야 실수가 없어. 친정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요양원 정보 너무 자세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며느리가 감사해 했어요. 내가 직접 전화해서 알아봤어. 가격, 시설, 프로그램 다 비교해 뒀으니까 친정 어머니가 말하더라고요. 잘 보고 결정해. 그런데 정말 괜찮을. 며느리가 또 망설였어요. 양심에 좀 걸려서 또 그런 소리야. 시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 친정 어머니가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전문 시설에서 케어 받는 게 훨씬 좋다고 하면 되는 거야.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져요. 며느리가 안도했어요. 그래, 너무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친정 어머니가 위로했어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하는 거야. 시대가 변했어.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 계획의 진짜 주동자는 친정 어머니였던 거예요. 아들도 며느리도 결국은요. 친정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아들의 계획, 며느리의 망설임, 친정 어머니의 사주,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도 명확해졌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저도 계획을 세워서 대응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절망적인 일은 월요일에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저를 도와줄 거라고 굳게 믿었더니요. 딸까지 아들 편을 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딸 은정이는 아들보다 3살 위에요. 40살이고 부산에서 남편 딸과 함께 살고 있어요. 평소에 저랑 사이가 정말 좋았거든요. 남편 장례식 때도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며칠 동안 도와줬고요. 명절 때마다 안부 전화도 하고 그랬어요. 특히 제가 혼자 사는 2년 동안은요.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왔어요. 집안일도 도와주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딸만큼은 제 편이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날 오후 2시쯤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잘 지내세요? 응, 은정이는 어떻고, 예진이는 저도 반가웠어요. 다들 잘 있어요? 딸이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예진이가 엄마 안부 물어봤어요. 할머니 언제 뵐 거냐고. 그 애도 벌써 중학생이네. 저는 소녀 얘기가 나오니까 기뻤어요. 시간 참 빠르다. 엄마, 제가 이번 주말에 올라갈게요. 은정이가 말했어요. 오랜만에 얼굴 좀 보고 싶어서요. 그래, 와라. 맛있는 것도 해줄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은정이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해주고 고맙습니다. 그럼 토요일 오후에 갈게요. 딸이 약속했어요. 통화가 끝난 후에 저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역시 은정이는 다르구나. 이 힘든 상황에서 딸이라도 제 편이 되어주면 얼마나 든든할까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30분 후에 아들이 은정이에게 전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평소보다 심각했어요. 누나 이번 주말에 올라온다고 하셨죠? 아들이 물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딸이 대답했어요. 누나 엄마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 은정이가 궁금했어요.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해요. 아들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깜빡깜빡 하시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딸까지 속이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정말 그 정도로 심해? 딸이 놀라는 목소리였어요. 네, 치매 초기 증상 같아요. 아들이 설명했어요. 병원에서 검사 받아 보려고 하는데 엄마가 병원 가기 싫어하세요. 그럼 당연히 빨리 병원 가봐야지. 딸이 걱정하더라고요. 치매는 초기 진단이 정말 중요하다던데. 그런데 엄마가 자꾸 거부하세요. 아들이 부탁했어요. 누나가 와서 설득해 주시면 들으실 것 같아요. 당연하지. 딸이 적극적으로 동의했어요. 엄마 건강이 최우선이야. 내가 가서 꼭 설득할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딸도 완전히 속안 넘어간 거였거든요. 아들의 거짓말을 의심 없이 그대로 믿고 있었어요. 누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뭔데? 딸이 물었어요. 만약 엄마가 정말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 집에서 돌보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이 슬쩍 꺼냈어요. 전문 시설에서 케어받는 게 나올지도 요양원 말하는 거야. 딸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네, 저희도 직장 다니고 하니까 아들이 변명했어요. 24시간 케어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딸의 반응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딸이 실용적으로 물었어요. 요즘 요양원들 시설도 좋다던데 요양원비는 어떻게 할 거야? 가슴이 무너졌어요. 딸도 저를 요양원에 보내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엄마 연금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아들이 대답했어요. 월 200만 원 나오시니까 그럼 다행이네. 딸이 안도했어요. 너희가 경제적으로 부담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어진 말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집은 어떻게 할 거야? 딸이 핵심을 물었어요. 제 가슴이 뛰었어요. 딸도 집에 관심이 있는 건가 싶어서요. 당연히 저희가 관리해야죠. 아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빈집으로 놔둘 수도 없고, 맞네. 그런데 나중에 상속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딸이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엄마가 유언장 같은 거 써놓으신 게 있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딸도 재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요. 상속 문제를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아직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들이 얼어무렸어요. 나중에 상의해서 정해야지. 그래, 일단 엄마 건강이 우선이니까 딸이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가서 엄마 상태에 직접 보고 판단할게. 고맙습니다. 누나, 아들이 감사했어요. 누나가 오시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아. 통화가 끝나고 나서 저는 정말 잘 망적이었습니다. 딸마저 아들 편을 들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평소에 그렇게 잘해줬는데요. 결국은 재산 때문이었던 거예요. 은정이 언니가 이번 주말에 온다면서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엄마 상태 보시고 아들이 설명했어요. 병원 가는 것도 설득해 주실 거야. 다행이네요. 며느리가 안도했어요. 언니가 말씀하시면 어머니도 들으실 것 같. 그리고 누나도 요양원 보내는 걸 찬성하셔. 아들이 덧붙였어요. 실용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 정말요. 그럼 반대할 사람이 없겠네요. 며느리가 기뻐했어요. 그렇지. 이제 엄마만 설득하면 돼. 아들이 자신만만하게 말하더라고요. 화요일은 병원 가는 날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데리고요.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갔거든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아들이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검사 잘 받으시고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으세요. 난 멀쩡하다니까 왜 이런 데까지 데려와. 저는 짜증이 났어요. 엄마 건강 검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면을 이가 달렸어요. 나쁠 거 없잖아요. 진료실에 들어가서 의사 앞에 앉았습니다. 의사는 50대 중반 정도의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의사가 물었어요. 72세입니다. 저는 정확히 답했어요. 보호자분들이 어떤 증상을 말씀하셨나요? 의사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아들이 미리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요즘 깜빡깜빡하세요. 같은 말을 하루에 서너 번씩 반복하시고 날짜 개념도 없으시고 성격도 예전에 비해 까칠해지셨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지만요. 의사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며느리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의사 선생님. 어제도 같은 질문을 몇 번씩 하셨어요. 그리고 평소 쓰시던 물건들을 자꾸 찾지 못하세요. 의사가 저에게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의사가 물었어요. 2024년 6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저는 정확히 답했어요.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세요? 또 물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정확히 답했어요. 100에서 7을 빼면 물었어요. 93입니다. 역시 정확히 답했어요. 의사가 고개를 갸우했어요. 특별한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요. 인지 능력도 정상이고, 그러자 아들이 급하게 말했어요. 여기서는 괜찮아 보이셔도 집에서는 정말 심해요. 아까도 병원 오는 길에 같은 질문을 3번 하셨어요. 며느리도 적극적으로 거들었어요. 맞아요, 의사 선생님. 평소에 정말 깜빡깜빡 하셔서 저희가 걱정이 많아요. 가습을 또 자주 깜빡하시고 가습을 깜빡한 적도 없었는데요.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의사가 저를 다시 보면 물었어요. 어르신 가족분들 말씀이 맞나요? 평소에 깜빡하는 일이 많으신가요? 전혀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정확히 말했어요. 걔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라고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추가 검사를 해보시죠. MRI도 찍어보시고 신경심리 검사도 받아보시고 정밀 검사 후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언제쯤 결과가 나와요? 아들이 물었어요. 다음 주쯤에 다시 오시면 됩니다. 의사가 답했어요. 그때 종합적으로 판단해 드릴게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의사가 좀 의심하네. 다음에 올 때는 더 구체적으로 말해야겠어. 어떻게 며느리가 물었어요. 집에서 더 자세히 관찰해서 기록하자. 아들이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의사가 의심 못하게 집에 돌아와서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영민아 병원 다녀왔어? 딸이 물었어요. 어땠어? 추가 검사하기로 했어요. 아들이 대답했어요. 의사가 확실하지 않다고 하네요. 그럼 다음 검사 때 더 정확하게 설명해야겠네. 딸이 조언했어요. 엄마 증상을 더 자세히 관찰해서 딸도 완전히 한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해 함께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누나 이번 주말에 와서 엄마 상태에 직접 봐주세요. 아들이 말했어요. 증인도 필요하고, 그래 알겠어. 딸이 적극적으로 약속했어요. 내가 봐서 의사한테 증언해 줄게. 가족들이 다 같은 말을 하면 의사도 믿을 수밖에 없을 거야. 고맙습니다. 누나 아들이 감사했어요.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잘망적이었습니다. 제 편은 정말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들, 며느리, 친정어머니, 딸까지요. 모두 한패가 되어서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올라왔어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저도 72년을 살아온 사람인데요. 이런 식으로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이 상황을 타개 해야겠다고 결심했거든요. 목요일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한 후에요.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제 통장 잔액을 정확히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어르신 잔액 조회하시겠어요? 은행 직원이 물었어요. 네, 그리고 거래 내역도 좀 확인하고 싶어요. 저는 말했어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 정확히 8,250만 원이 있었어요. 남편과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었거든요. 그리고 매월 들어오는 연금도 확인했어요. 국민연금 220만 원, 공무원 연금 80만 원으로요. 총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소에 가서요. 집 등기 부동본도 떼었어요. 다행히 집은 제 단독 명의였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상속받은 거였거든요. 모든 서류를 정리하면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먼저 처분해버리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금요일에는 부동산에 갔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였어요. 어머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공인중개사가 물었어요. 집을 팔고 싶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빨리 팔리면 좋겠어요. 어머님, 갑자기 왜 집을 팔으려고요? 공인중개사가 놀라며 물었어요. 혹시 급한 일이라도 사정이 있어서요. 저는 자세한 설명을 피했어요. 빨리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어요. 시세가 3억 8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공인중개사가 설명했어요. 근래로 나가시면 3억 5천만 원 정도에도 거래 가능할 것 같습니다. 3억 5천만 원이어도 괜찮아요. 저는 결심이 서 있었어요. 빨리 팔리는 게 중요해요. 그럼 매물로 내놓을게요. 공인중개사가 말했어요. 분당 정자동이니까 금방 나갈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된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있으니까요. 저도 계획을 세워서 대응하기로 했거든요. 토요일 오후 딸이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거라 반가웠지만요. 이제는 딸도 믿을 수 없었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딸이 유심히 저를 관찰하더라고. 얼굴 색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다.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 저는 간단히 답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딸이 돌려서 물었어요. 영민이 말로는 깜빡깜빡 하신다는데 무슨 소리야? 난 멀쩡하다. 저는 화를 냈어요. 엄마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갑자기 딸이 물었어요. 아들 며느리와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딸도 저를 시험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6월 29일 토요일이잖아. 저는 정확히 답했어요. 아까 점심에 뭐 드셨어요? 또 물었어요. 콩나물국이랑 김치볶음밥 먹었다. 저는 답했어요. 30분 후에 또 같은 질문을 했어요. 엄마 오늘이 며칠이지? 아까도 물어봤잖아. 29일이라니까 저는 짜증이 났어요. 그러자 딸이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요.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더라고요. 마치 봐, 정말 이상하지? 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 딸, 아들, 며느리가 따로 모여서 대화했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쉬고 있었지만 소리가 들렸거든요. 정말 치매 같네. 딸이 말했어요. 같은 질문에 바로 화내고 그저 평소에 더 심해요. 아들이 거들었어요. 오늘은 양호한 편이에요. 그럼 빨리 요양원 보내는 게 좋겠네. 딸이 결론을 내렸어요. 집에서는 한계가 있어 다음 주에 재검사 받기로 했어요. 아들이 부탁했어요. 누나가 증언해 주시면 의사도 확신할 것 같아요. 당연하지. 딸이 적극적으로 동의했어요. 엄마 건강이 최우선이야. 내가 직접 본 걸 정확히 말해줄게. 그날 밤 저는 마침내 최종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저를 배신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마지막 카드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요일 아침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을 때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김영수입니다. 어제 매물로 내놓은 집 말인데요.
혹시 관심 보이는 분 있나요? 아, 어머님, 벌써 3팀이 문의했어요. 오늘 오후에 집 보러 오시겠다는 분도 계세요. 그럼 좋네요. 마음에 드시면 바로 계약하셔도 돼요. 정말 급매로 나가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된 거예요. 월요일 아침 중요한 전화가 왔습니다. 부동산에서였어요. 어머님 어제 집 보러 온 분이요. 공인중개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계약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3억 5천만 원의 현금으로 말이에요. 정말요? 그럼 바로 계약하죠.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어요. 어머님 정말 확실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재확인했어요. 한번 파시면 되돌릴 수 없는데. 네, 확실해요. 저는 단호했습니다. 오늘 계약할 수 있나요? 네, 그럼 오후 2시에 사무소로 오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설명했어요. 계약금 7천만 원 먼저 받으시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제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는 거였거든요.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엄마, 저희 저녁에 늦을 거예요. 먼저 주무세요 라고 인사하고 나갔어요. 오후 2시에 부동산 사무소에 갔습니다. 집을 사겠다는 분은 30대 후반의 젊은 부부였어요. 어머님, 이렇게 좋은 집을 금매로 내놓으시다네요. 구매자가 감사했어요. 저희가 운이 좋네요. 좋은 분들이 사시니까 다행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요. 30년의 기억들이 스쳐갔어요. 남편과 함께 이사와서 아들을 키우고요. 웃고 울었던 추억들이 말이에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계약금 7천만 원 여기 있습니다. 구매자가 말했어요. 잔금은 이번 주 금요일에 치르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집 정리하고 이사할게요. 저는 답했어요. 어머님은 어디로 이사 가세요? 구매자가 궁금해했어요. 이미 준비해둔 곳이 있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사실 저는 한 달 전부터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걸 알고 나서요. 제가 살 곳을 미리 알아뒀어요. 분당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시봉짜리인데 혼자 살기에는 딱 좋았어요. 가격도 1억 2천만 원이라요. 제 예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거든요. 부동산에서 나와서 바로 그 아파트 계약도 했어요. 이미 일주일 전에 예약금을 넣어뒀었거든요. 어머님 언제 입주하실 거예요? 새집 부동산 사장이 물었어요. 이번 주 안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저는 답했어요. 혼자 사시기에는 정말 좋은 집이에요. 부동산 사장이 설명했어요. 주변에 병원도 많고 마트도 가깝고 내 마음에 들어요. 저는 만족했습니다. 여기서 편하게 살 거예요.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왔을 때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엄마, 저희 내일부터 제주도 여행 간다고 말씀드렸죠. 아들이 말했어요. 응, 알고 있다. 조심히 다녀와라. 저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3박 4일 동안 갈 건데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엄마 혼자 계셔도 괜찮으세요? 괜찮다. 혼자 있는 거 익숙해. 저는 말했어요. 그럼 다녀와서 병원 재검사 받으러 가요. 아들이 말하더라고요. 문학도 증언해 주기로 하셨으니까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여행에서 돌아오면 집에 없을 텐데요. 무슨 병원을 가겠어요. 화요일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큰 캐리어를 끌고 나갔어요. 엄마, 저희 없는 동안 잘 계세요. 아들이 인사했어요. 혹시 급한 일 있으면 전화하시고, 응, 알겠다. 재미있게 놀다 와라. 저는 평소처럼 보냈어요. 둘이 나간 지 1시간 후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사업체에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사 가능한가요? 저는 물었어요. 어디서 어디로 이사하시는데요? 이사업체에서 물었어요. 분당 정자동에서 분당 순회동으로요. 저는 설명했어요. 짐이 많지 않아요.
네, 가능합니다. 오후 2시쯤 갈 수 있어요. 이사업체에서 답했어요. 그 사이에 저는 3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남편 유품들, 아들 어릴 때 사진들여 소중한 추억들만 챙겼어요.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렸어요. 정오쯤 되니까 새 집 열쇠를 받으러 부동산에 갔어요. 어머님 열쇠 여기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축복해줬어요.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감사했어요.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에요. 새 집에 가서 둘러보니 정말 좋았어요. 작지만 깔끔하고 햇빛도 잘 들고요. 혼자 살기에는 완벽했습니다. 오후 2시에 이사업체가 왔어요. 제 집은 생각보다 적었어요. 30년을 산 집치고는 말이에요. 어머님, 이게 다예요. 이사업체 사장이 놀랐어요. 네,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려고요. 저는 답했어요. 그런데 가족분들은 어디 계실까요? 이사업체 사장이 궁금해했어요. 이사한다고 아시나? 여행 갔어요. 저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돌아오면 알게 될 거예요. 저녁 6시쯤 새 집으로 완전히 이사를 마쳤습니다. 30년 만에 새 동지를 틀게 된 거예요. 새 집에서 첫 밤을 보냐면서 정말 편안했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고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수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먼저 동네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말했어요. 제가 이사를 갔는데요. 혹시 제 아들이 저를 찾으러 오면 새 주소는 알려주지 마세요. 저는 부탁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관리소장이 걱정하더라고요. 가족 문제가 좀 있어서요. 저는 설명했어요. 당분간 연락하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관리소장이 약속했어요. 개인정보는 보호해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을 만났습니다. 박 여사부터 찾아갔어요. 영숙 씨, 어디 갔었어? 박 여사가 반가워했어요. 며칠 안 보이더라. 이사했어요. 다른 곳으로. 저는 말했어요. 갑자기 아들이랑 같이 살던데 무슨 일이야? 박 여사가 놀랐어요. 그때부터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했던 일이요. 치매 연기를 시키려 했던 일이요. 제 재산을 노린 일들을 말이에요. 뭐라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박 여사가 분노했어요. 네,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들려줬어요. 녹음도 해뒀고요. 녹음을 들은 박 여사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이런 못된 자식들이 어디 있어? 박 여사가 소리쳤어요. 이름도 살 어머니를 속여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다니. 그래서 제가 먼저 집을 팔고 이사한 거예요. 저는 설명했어요. 잘했어. 그런 자식들한테 집 주면 안 되지. 박 여사가 제 편을 들어줬어요. 박 여사는 바로 다른 이웃들에게도 이 얘기를 전했습니다. 김 여사, 이 여사, 최 여사까지요. 모두 제 편이 됐어요. 영숙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김 여사가 말했어요. 그런 자식을 뒀다니 정말 안 됐어. 3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이 여사도 동조했어요. 그렇게 좋은 어머니 없었는데 그 아들, 며느리 정말 뻔뻔하더라. 최 여사가 덧붙였어요. 평소에 인사도 제대로 안 하면서 이웃들의 지지를 받으니까 마음이 든든했어요. 제가 옳을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목요일에는 더 과감한 행동을 했습니다. 아들 직장에 전화를 건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영민 부장님 연결해 주세요. 저는 말했어요. 죄송한데 김영민 부장님은 휴가 중이십니다. 회사 직원이 답했어요. 그럼 김영민 부장님, 팀장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물었어요. 어떤 일로 연락하시는 건가? 직원이 물었어요. 김영민 부장님 어머니입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잠시 후 팀장이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영민이 어머니이시군요. 팀장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시죠? 팀장님, 혹시 저희 영민이 가요? 저는 물었어요.
평소에 어떤 아들인지 아세요? 영민 부장님은 정말 효자로 유명하죠. 팀장이 답했어요. 항상 어머님 얘기를 하고요. 같이 살면서 모시고 있다고 자랑하던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일요, 치매의 연기를 강요했던 일, 제 재산을 탐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정말입니까? 믿기 어렵네요. 팀장이 충격받은 목소리였어요. 제가 녹음한 것도 있어요. 저는 말했어요. 나중에 들려드릴 수 있어요. 아, 그렇다면 정말 실망스럽네요. 팀장이 한탄하더라고요. 그렇게 효자인 줄 알았는데 앞으로 저희 영민이가 어머니 모신다고 자랑하면 저는 부탁했어요. 이 얘기를 기억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팀장이 인사했어요.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금요일에는 집장금을 받는 날이었어요. 구매자가 3억 5천만 원을 모두 입금해줬어요. 어머님 계약금 포함했어요. 부동산 사장이 확인해줬어요. 총 3억 5천만 원 입금 완료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만족했어요. 정말 깔끔하게 거래됐네요. 어머님, 그런데 정말 가족분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이 걱정했어요. 내일 알게 될 거예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오거든요. 혹시 문제 되지 않을까요? 부동산 사장이 걱정했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제 명의 집이니까 제가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날 저녁 저는 새 집에서 혼자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30년 만에 정말 편안한 식사였어요. 핸드폰을 보니까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엄마, 제주도 정말 좋아요. 내일 오후에 들어갈 거예요. 건강하세요. 마지막 메시지였죠. 내일부터는 모든 게 바뀔 테니까요. 토요일 오후 4시쯤요. 제가 기다리던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들이 팬립 상태로 소리쳤어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아, 너희 돌아왔구나. 저는 태연하게 답했어요. 여행 재미있었어? 엄마, 장난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집이 왜 없어요? 팔았다. 3억 5천만 원에. 저는 간단히 말했어요. 뭐라고요? 며느리가 전화를 뺏어서 소리쳤어요. 왜 저희한테 상의도 안 하고 왜 상의에 저는 당당하게 반박했어요. 내 집인데 내가 마음대로 팔면 안 돼?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아들이 울상이 됐어요. 엄마는 어디 계신 거예요? 너희는 알아서 해.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나는 내가 살곤 마련했어.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며느리가 억울했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그때 저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나침에 연기시켜서 요양원 보내려던 거.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 알고 있어. 전화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들킨 걸 알았던 거죠. 엄마, 그게 저희가 아들이 말을 더 뜨렸어요. 그게 뭐야? 3억 8천만 원짜리 집 차지하려고 이름도 살 어머니를 속이려던 거 맞지? 저는 따졌어요. 저희가 언제 며느리가 변명하려 했어요. 녹음도 다 해뒀어. 저는 모든 카드를 공개했어요. 너희 친정 어머니가 요양원 알아보준 것도 알고 있고 시누이가 가담한 것도 알고 있어. 완전히 당황한 아들과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들이 울면서 빌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저는 냉정했어요. 이름도 살 어머니한테 치매 연기하라고 한 자식한테 무슨 기회를 줘? 엄마 제발요. 며느리도 울기 시작했어요. 저희 갈 곳이 없어요. 너희가 날 요양원에 보낼 때는 내가 할 거 생각했어? 저는 비판했어요. 이제 와서 갈 곳 없다고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요 근처 모텔에서 잤다고 하더라고. 30년 살던 집에서 쫓겨난 기분이 어떤지요. 이제 알겠죠? 일주일 후 정말 극적인 일들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월요일 아침 아들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영민 부장님과 통화 가능할까요? 팀장이었어요. 영민이는 지금 없는데요. 저는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사실 지난주에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로요. 팀장이 설명했어요. 회사 내에서 문제가 됐어. 영민 부장님이 출근하시면 즉시 인사팀에 보고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요? 무슨 문제인가요? 저는 궁금했어요. 효자 마케팅으로 승진까지 했던 사람이요. 팀장이 말하더라고. 사실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게 알려졌거든요.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고 그렇군요. 그럼 영민이한테 연락 오면 전해드릴게요. 저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그날 오후 아들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저를 찾고 있대요. 아들이 팬립 상태였어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만 말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너희가 한 일들 말이야. 엄마, 이러시면 제가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아들이 절망적으로 외쳤어요. 그럼 잘리겠네.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속여서 요양원 보내려던 자식이 회사에서 환영받을 리 없지. 엄마 제발 회사에 해명해 주세요. 아들이 빌었어요. 오해였다고. 오해? 녹음 파일도 있는데 무슨 오해야? 저는 단호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그 주에 회사에서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어요. 간봉 3개월과 함께 팀장 직책도 박탈됐다고 하더라고요. 화요일에는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며느리 친정에서 난리가 난 거였어요. 며느리 친정 어머니에게서 저에게 직접 전화가 왔어요. 김영숙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친정 어머니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갑자기 집을 팔다니 왜 화를 내세요? 저는 당당하게 반박했어요. 제 집 제가 팔면 안 돼요. 수진이랑 영민이는 어디서 살라고요? 친정 어머니가 억지를 부렸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그럼 아줌마는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저는 따졌어요. 계획 세운 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친정 어머니가 말을 더듬었어요. 수진이한테 요양원 3곳 알아봐 준 거 다 알고 있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저를 처리하라고 한 것도 알고 있고요. 친정 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한 일들이 다 들통난 걸 알았거든요. 김영숙 씨 그래도 이렇게 하시면 친정 어머니가 변명하려 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저는 더 강하게 밀어붙었어요. 72살 어머니한테 치매 연기하라고 사주한 분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통화 이후로 친정 어머니는요, 며느리를 엄청 나무랐다고 해요. 내가 시어머니를 잘못 건드려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서 말이에요. 2억 3천만 원이 남았어요. 거기에 원래 예금 8,025만 원까지 합치면요. 총 3억 1,200만 원이 있어요. 이 돈을 정기의 금으로 넣어뒀더니요. 매월 이자만 15만 원 정도 나와요. 연금 200만 원과 합치면 월 30, 혼자 사는데 이 정도면 여유롭게 살 수 있죠. 새로운 동네에서 새로운 인맥도 만들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과 친해졌어요. 다들 좋은 분들이고요. 서로 도움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옆집에 사는 박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혼자 사는 것도 저와 같고요. 나이도 비슷해서 서로 의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영숙 씨 정말 잘하셨어요. 박 할머니가 늘 말해줘요. 그런 자식들한테 집 줬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맞아요.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저도 동감해요.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잠도 잘 오고요. 식욕도 좋아졌어요.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하고요.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프로그램도 참여하고요. 여러분도 저처럼 용기 내세요.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요. 당당하게 맞서 싸우세요. 72살에 제가 할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돼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